키워드로 블록체인에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멘토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최근에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기술 쪽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이렇게 좀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왓치맨의 그 해시 키워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좀 더 블록체인의 또 본질에 좀 가까운 그런 키워드 두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네. 그리고 D앱에 관련된 두 개의 주제입니다. 네, D앱과 스마트 컨트랙트 사실 우리가 왓치맨 시간에 전에도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 공부를 하면서 약간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왓치맨과 함께 차근차근 단계별로 키워드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제 귀에 익숙한 것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스마트 컨트랙트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스마트 컨트랙트랑 D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스마트 컨트랙트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그 닉 사버라는 컴퓨터 공학자이자 법학자인 그분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분산장부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분산장부에다가 계약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만들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기술로는 구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이제 설립이 되면서 이제 그 2013년도에 부테린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어떠한 기술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을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현실 속의 계약서를 블록체인에다가 담은 디지털 계약서를 이야기합니다. 네. 자, 암흑자 닉 사버가 처음 언급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일단 그 개념을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차용을 해서 모든 종류의 계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을 한 건데요. 일종의 디지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컨트랙트,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에 대한 그리고 그 실행에 대한 어떤 이거를 어떻게 실행할 거에 대한 어떤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디지털, 즉 분산장부에다가 기재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기재를 한다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이 실행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약속이 실행될 때 이것이 어떤 제3자, 기존에는 우리가 어떠한 계약서를 체결할 때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약속이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제3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공증기관이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보다 확실하게 작성을 했는데 이런 어떤 제3자 인증 자체가 모두가 참여하는 그 분산장부 안에 기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라는 말씀 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그 계약 조건이 다다랐을 때, 네. 계약 조건이 완수가 됐을 때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계약을 실행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너와 나 1대1 그리고 나 혼자만의 그런 게 아니라 계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또 분산장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되는 것이 좀 불가능한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특징인 건데 해시 키워드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까요? 일단은 이제 그 앞으로 사회가 결국은 그 탈중앙화된 네. 어떤 그 탈중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안전거래를 실행하려면 결국은 이 계약을 어떻게 위변조가 없이 실행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신뢰성을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이유로 저희가 해시 키워드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네, 탈중앙화. 이 속에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말 블록체인의 기술이 다양한 시스템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역시나 금융거래를 넘어서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해시 키워드 D앱이 있었어요. 이건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그 D앱이라는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랑 되게 연관이 아주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것이 어떤 계약서의 문구처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통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솔리더티라는 어떤 자체 자바스크립트 기반을 좀 변형시킨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진 일종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플리케이션 한 것을 D앱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스마트 컨트랙트도 이 D앱에 의해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네, 스마트 컨트랙트가 D앱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다. 근데 사실 D앱, 어플리케이션, 앱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이것과는 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일단은 구땡땡의 그 앱스토어라든지 네. 그리고 앱 사과의 어떤 그 사과넷에 또 올라가가지고 뭘 또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 설치를 하려면은 어떤 서버에 그 어플리케이션 앱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디에 저장된다는 개념보다는 네. 블록체인의 분산 장부로 누군가가 처음에 그거를 등록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다시 다른 그 분산 장부에서 재사용하게 되는, 즉 모든 그 블록체인 안에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에, 즉 그 탈중앙화된 형식으로 누구나 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그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갖고 있게 되는 그런 거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해가 좀 많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중앙 서버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게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개념인데 그게 중앙 서버가 없이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저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알듯 말듯 지금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지금 저장이 되는 건지 D앱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D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일단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처음에 나올 때 그 부테린이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되냐면, 그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본 공간 안에는 특정한 그 문자열을, 즉 무언가를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결국은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내게 된 건데 이 안에다가 분산장부의 특징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징이면서 분산장부의 특징이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이, 즉 D앱이랑, 그리고 D앱이 스마트 컨트랙트랑 매우 밀접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떠한 D앱을 분산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모든 장부를 가진 참여자들이 그 장부의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블록이 다운이 되더라도, 즉 블록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부 하나가 문제가 있더라도 혹은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중요한 계약 거래를 막 실행하는 단계에서 컴퓨터가 멎어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키게 되면 다른 컴퓨터에서 이걸 끌어와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우수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뭔가 일부 블록체인이 다운이 되더라도 이게 한 군데에 저장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동일한 정보를 다른 곳에서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D앱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런 D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초기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사용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일단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처음에 접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만들게 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헬로 월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C 언어든지 자바든지 뭐 요즘 구글에서 만든 고 언어든지 이렇게 처음 배우게 되면 항상 이것이
과연 구동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때 헬로 월드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헬로 월드를 만들게 되는데 D앱 역시도 프로그램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부테린이 발표하게 된 것이 바로 헬로 월드라는 D앱인 거죠. 헬로 월드를 누구나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줬었고요. 그것은 일단 D앱의 가능성만 보여준 거예요. 어떠한 결과물도 그냥 그 헬로 월드만 보여주게 된 거고, 이것이 이제 2017년, 2018년에 와서 그 크립토 키티라고 해가지고 게임, 그리고 뭐 IDX, 뭐 이거, 이들랜드, 유포트와 같이 뭐 거래소, 뭐 구인구직, 그리고 뭐 신원관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앱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는 이오스나 트론, 즉 이오스나 트론이 결국은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어떻게 모방하여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좀 더 발전시킨 형태로 새로운 메인넷을 발표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D앱을 만들 수 있는 또 환경을 또 만들게 됩니다. 네, 정말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 그리고 구인구직 시장, 특히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신원관리 시스템까지 앞으로도 D앱이 더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장점도 많은데 그럼 더 많이 잘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안 되는 건지 이유가 있을까요? 그 보완해야 될 단점이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네. 일단은 저희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게 그 빨리 이러잖아요. 네. 뭐든지 좀 이렇게 IT에서 우리가 혁명적인 거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어떤 뭔가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강박관념인데,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 분산장부에다 기록하다 보니까 모든 노드, 즉 분산장부에다가 기록을 다 하고 다시 이렇게 우리가 다 기록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속도의 문제가 그 어떤 안드로이드 폰이라든가 그리고 그 아이폰에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네. 하는 거와는 좀 비교가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 이 기술 상황에서는 보완해야 될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D앱이 이렇게 좀 장점도 많고 앞으로도 활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구동성이라든지 속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단점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밖에 또 다른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게 또 있을까요? 네, 그 문제점이나 보완점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번 그 기술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가 제가 이제 이 왓츠맨에서 한번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네. 우리가 아주 초기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인류가 그 경제가 기술이 이렇게 과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이 발전해 왔기 때문인데, 초기에 물물 교환에서 네. 그리고 금 본위제에서 화폐 본위제로 가면서 기술이 또 발전해 온 거잖아요. 초기에 어떤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위조 방지 기술, 즉 누구나 화폐를 발행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위조 방지 기술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죠. 네네. 지금과 같이 그 누구나 컬러 프린터로 복사해가지고 돈을 만들었을 때 어떤 퀄리티 차이, 네. 그리고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미래의 그 국가 혹은 미래의 시스템에서 결국은 화폐 없는 지금의 지폐가 아닌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서의 화폐가 필요하게 될 텐데, 네. 그 화폐에 대한 어떠한 그 기술로서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블록체인 분산장부 기술은 뭐냐? 저는 위조 방지 기술, 미래의 어떤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위조 방지 기술로 한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위조 방지 기술과 D앱, 스마트 컨트랙트,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겠느냐? 네. 이 얘기인 거죠. 위조 방지 기술, 그리고 이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것 그 자체가 화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간다면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렇게 프로그램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지금의 그 이더리움 마켓 같은 걸 보게 되면 대략 95%가 게임인데 네. 그 게임 중에 또 한 90% 이상이 도박 관련된 앱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밖에 지금은 일단은 보여지지 않는데 네. 한편으로는 바로 이 화폐의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즉 그 본질적으로 가장 유용한 가치의 어플리케이션과 연결되는가 봤더니 결국은 어떤 도박과 관련된 그죠? 이게 게임이 결국은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이 보상 자체가 블록체인의 어떤 코인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보상 자체가 결국은 어떠한 갬블링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하나의 우려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우려점을 좀 더 심도 깊게 바라보면 이 블록체인의 이 본질적인 것이 미래 화폐의 위조 방지 기술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스마트 컨트랙트와 D앱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쭉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알듯하면서도 저는 사실 머리가 또 복잡합니다. 네, 요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은 결국은 그 D앱의 결과물로서 나오게 되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구성원들이 어떠한 약속이 결국은 컨트랙트니까요. 그것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형식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프로그래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따로, D앱 따로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컨셉은 좀 더 인문학적인 접근인 것이고 D앱이라는 컨셉은 좀 더 이제 테크닉한 쪽의 어떤 접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어떤 새로운 방향성, 새로운 플랫폼을 연 것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이거를 좀 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부테린이 만든 이더리움이 그 비트코인 이후에 가장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걸로 이제 영향력이 있는 어떤 코인이 된 것은 이런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D앱, 즉 누군가는 구동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때 그냥 구동되는 게 아니에요. 구동을 할 때 네.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이더라는 거를 가스로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네. 즉 이더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그 에테르라고 해서 그 석유화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거고 네. 이 에테르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가스스테이션에서 만드는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기름을 쓰는 실제 자동차가 뭐냐면 D앱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앱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실제 어떤 메카닉으로서 D앱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는 놀라운 것을 만들게 됐고 이것을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좀 개선해서 만든 것이 이오스나 트론 같은 것이 또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정리가 좀 쉽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와 D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탈중화가 된 세상을 향한 이런 변화의 움직임, 분명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더 잘 살펴보셔야겠죠. 이상 해시키워드 살펴봤습니다.